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극성 장애에 대한 정의와 원인, 그리고 중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희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험 성적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자 자신이 아무리 더 열심히 해도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뭐, 모든 부분에 재미가 없고, 우울한 기분이 들고, 또 자신은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태희는 이제 가족과 이야기하기를 귀찮아하고 계속해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이제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서 차츰 호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친한 친구들과 헤어져서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이제 학교 생활이 힘들고 이제 자신이 더욱 없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뭐 한 달쯤 지나는 시점에 잠을 자지 않더라도 이제 뭐 피곤하지 않고 기분이 좋고 또 자신감이 넘치고 큰 깨달음을 얻었더라고. 이제 자신의 뭐 SNS에 이제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말도 점점 많아지고 집에서 이제 뭐 엄마에게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제 뭐 계속 들뜬 기분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 행동이 지속되었어요. 여기서 태희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우리 오늘 배울 양극성 장애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우울과 또 자신감이 넘치는 좋은 기분이 이제 교차로 다니는 게 바로 양극성 장애인데요.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극성 장애의 정의와 유형별로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유형별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양극성 장애가 나타나는 원인과 중재 기법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10주차 3차 시간이네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양극성 장애라고 하면 이제 극심하게 이제 왜 너무너무 슬픈 기분에서부터 유별나게 쾌활하고 또 아주 지나치게 이제 고양된 기분까지 이르는 아주 극단적인 기분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양극성 장애입니다. 구체적인 양상은 이제 뭐 하위 유형별로 이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살펴보면 이제 갑자기 기분이 고양되는 조증의 상태가 이제 나타났다가 얼마 뒤에 이제 사라진 후, 이제 그 조증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조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또 서서히 우울증을 나타낸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양극성 장애를 여러분들 뭐라고도 부르죠?
네, 조울증이라고도 부르죠. 나 신난다, 막 이렇게 놀다 갑자기, 나 너무 슬퍼. 애들이,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너 조울증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때 이래서 양극성 장애를 조울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육이나 의학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는 정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정서행동 장애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위 유형에 대한, 장애는 다 어디서 나오는 준거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DSM-5에서 제시되어 있는 진단 준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양극성 장애를 이제 이 DSM-5에서 제시하는 진단 준거에 맞춰서 한번 양극성 장애에 있는 하위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이제 제1형 양극성 장애와 제2형 양극성 장애, 그리고 순환 감정 장애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마음대로 나눈 게 아니고, 이제 양극성 장애를 DSM-5에서 이렇게 나눠 놨고요. 이 1형 양극성 장애와 2형 양극성 장애, 이제 순환 감정 장애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우리가 이제 진단 준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1형 양극성 장애를 보면 이제 조증 관련된 행동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정서, 신체, 인지 행동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보면 의기양양하고 다 괜찮아, 다행이야, 또는 이제 사치스럽게 한다든지, 이제 익살스럽게 또는 과장되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존감,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수치나 또 죄의식이 결여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탈수나 부적절한 영양과 수면 부족, 그리고 체중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야망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크게 꿈을 가지는 거죠. 이제 조증일 때,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야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위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스파이더맨과 친구야. 그러니까 나는 3층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겠죠? 그리고 주의 산만이나 사고비약, 과대망상, 착각하거나 또 판단력이 결여가 되고 사고 연상에 이한이 발생합니다. 이제 행동을 살펴보면 이제 공격적인 행동과 이제 사치와 연관이 되겠죠. 과도한 소비, 또 과장된 행동, 과한 활동, 신체 활동이 증가되고 또 우리가 비판을 참지 못했다는 것처럼 불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논제, 또 개인 위생이 불량해지고 과도한 성활동이나 수다스럽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행동도 조증 관련 행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극성 일장에는 이제 최소한 한 번의 조증 사파가 지금 우리 표에 나타나 있는 이런 조증 진단 기준 A, B, C, D에 부합을 하면서 이제 이 주요 우울 장애를 경험한 것이 이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는 겁니다. 이 조증 사파 안에 있는 우리 하위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증 사파를 보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이제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 지향적 활동과 에너지 증가가 적어도 일주일간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이 된다. 그러면 하루에 잠깐 지속되는 거는 조증사파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잠깐 기분이 들뜨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정확하게 기분이 들뜨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그것도 조증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 비를 살펴보면 이제 3가지 이상의 평소 모습에 비해 뚜렷하고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제 1에서 7까지 있어요. 자존감, 자신감, 수면 욕구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증이 심한 애들은 난 잠을 자지 않아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나는 더욱더 많은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아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표현해요. 네, 정말 그 아이를 살펴보면 잠을 자지 않고 또 다른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잠을 자지 않고 내가 굉장히 집중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조증사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평소보다 이제 말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많아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상대방과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또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이제 주관적인 경험, 또 주의 산만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또 목표 지향적인 활동, 또 흥분된 운동성 이런 거.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과도한 성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농구를 하고 있다. 10시간 농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만큼 지나친 쾌락 활동이라고 해요. 과도한 쇼핑, 이제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인데 이제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카드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 카드가 아닌 이제 우리가 엄카라고 하죠. 아카,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가지고 가서 아주 많은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에 지출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엄마나 아빠가. 그 카드의 주인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 달에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에서 아주 오버가 된다면 생활이 될까요? 생활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이제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한다든지, 또, 그냥 그 기분에 취해서, 나 여기에 나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겠어.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업 투자.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3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매일매일 하루 종일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살펴보면 이제 사회나 직업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거나 자해나 또 타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마지막에 보실 부분이 이제 약물이나 여러 가지 생리적인 상태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이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이제 제1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제2형 이제 양극성 장애는, 이제 최소한 한 번 이상 발생하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경족증 사파가, 이제 사파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 부분에 제시된 이제 우리가 경조증 진단 기준 중에서 뭐 ASF에 이제 부합을 하고 이것도 뭐 최소한 한 번 이상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을 받는데 이제 그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우리가 앞에 봤던 A에서 C에 이제 부합을 하면서 이제 이 조증사파를 경험한 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경조증 사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뭐 감이나 기분 그리고 목표 지향적 활동과 에너지 증가가 적어도 4일 연속. 일주일에 4일이죠? 4일로 줄였죠? 이거 경조증이에요. 지속이 되고 또 B에 보면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에 우리가 봤던 조증 사파와 내용이 같죠?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보면 사파는 증상이 없을 때의 개인적인 특성과 명백히 다른 기능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거.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또 이거는 이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거. 만약에 심각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증 사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약물 남용이나 치료 약물이 기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이제 1회 이상의 주요 우울 사파와 또 1회 이상의 경조증 사파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주요 우울장애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거였죠? 하루 대부분 이제 우울한 기분이 드러난다. 또 뭐가 있죠? 또 뭐 활동이나 흥미 또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가 되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고 뭐 여기서 포함되는 게 바로 식욕 감소나 증가겠죠. 그리고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 또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 또 뭐가 있죠? 피로나 활력 상실 또 매일이 무가치함 또는 부적절한 죄책감 그리고 집중력 감소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이 우리 주요 우울장애에 있었죠. 이런 부분이 최소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또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경족증 사파 기분이 이제 과하게 좋아지는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나 말이 많아지고 주의 산만하고 이런 사파가 또 4일 동안 지속이 되는 게 바로 제2형 양극성 장애입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에 보면 이제 1형 양극성 장애보다 많이 만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조증보다는 우울사파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자살의 위험성도 높다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양극성 장애를 우리가 배울 때에
자살을 함께 이제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률이 아주 높아요. 다른 정서행동 장애보다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기분이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자살의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 장애가 이제 자살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봐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갑자기 그때 연예인 누가 설리였나? 누구였지? 뭐 자살을 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 교수님, 누가 자살했어?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걔는 자살할 애가 아니야. 이랬는데 수업이 끝나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이렇듯 이제 화려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연예인들의 화려한 생활 속에 숨겨진 아주 만성적인 우울 사파 기간이 일반인들보다 연예인들이 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울장애랑 자살을 함께 본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울장애와 자살은 이제 다른 부분이지만, 이제 위험한 요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울장애가 자살에 뭐 필요한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 또는 뭐, 또 뭐죠? 충분 조건도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감정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살과 우울장애를 좀 많이 연관해서 살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따로 이제 파트를 이제 제가 좀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제2형 양극성 장애가 우울사파 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도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알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순환 감정 장애인데요. 이걸 순환 기질 장애라고도 해요. 이제 순환 감정 장애는 이제 최소한 2년,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은 1년 12개월이에요. 이제 2년 중에서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이제 경조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조증의 증상들과 또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에 또 부합하지 않는 또 우울장애 증상들을 여러 번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경조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조증 증상이에요. 이제 그런 증상이 우울증에 부합하지 않는 우울장애 증상이 한 번에 적어도 2개월 이상, 또 경조증과 우울장애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순환 감정 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극성 1장애, 양극성 2장애, 이제 순환 감정 장애 이런 부분을 이제 DSM-5를 통해서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단 기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양극성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각각의 이제 이 나타나는 이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열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정신분열 스펙트럼에 있는 그런 정신장애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극성 장애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과 신경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뭐 심리적인 요인, 인지적인 요인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양극성 장애가 나타나는 이제 원인은 이제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장애를 보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 가지의 위험 요소로는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제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제 이런 정서행동 장애가 뭐 하나의 요인으로는 발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을 텐데요. 이제 양극성 장애도 똑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지금 사실 양극성 장애가 아직 정보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 우울이나 ADHD나 여러 가지 우리 품행장애나 반항장애나 이런 부분은 좀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양극성 장애가 아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 양극성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깊게 밝혀진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성인기에 이제 연구되어져 있는 요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유전적인 요인이겠죠? 이제 유전적으로 양극성 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또 양극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유전적 요인은 이제 적어도 사춘기 이전에 이제 발병한 경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양극성 장애를 가진 부모의 뭐 구조적인 뇌 구조나 뭐 뇌의 뭐 기능적인 부분을 뭐 영상을 통해서 뭐 MRI죠. 이런 CT나 이런 걸로 살펴보았을 때 이제 그 양극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도 이제 비슷한 그런 뇌 영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도 이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신경 생물학적 원인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심리적인 위험 요인은 사실 아직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생물학적인 위험 요인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양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관계, 사회적인 관계나 뭐 가정이나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이제 뭐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생물학적인 변인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서도 이제 양성 장애가 이제 좀 더 뭐 발생하는데 큰 영향을 더 크게 발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요인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양극성 장애는 앞으로 아주 많은 연구가 필요한 장애 영역 중 이제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책에는 이제 중재가 나와 있는데, 중재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양성 장애를 진단을 했어요. 그죠? 제 1형과 2형과 순환기, 정신장애로 이제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학교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설문지나 사정도구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제 뭐 기분장애 질문지라고 있어요. MDQ라고 기분장애 질문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보고용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기분에 대해서 이제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이제 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건 대신 뭐 교사나 부모가 이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 이제 네, 아니요로 이제 질문을 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제 MDG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형 기분장애 질문지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 기분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기분이에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 썰베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제 내가, 기분이 어떤지, 내가 기분이 좋아질 때 강화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재 방법에 보면, 약물 치료와 이제 심리 치료로 나눠져서 나와 있는데요. 이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나와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이런 양극성 장애 아동들이 이제 뭐 생물학적인 위험 요인도 있고 또 앞에 얘기했던 심리 사회적인 이제 이런 위험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지만 어때요? 아직까지는 제가 심리 사회적인 위험 요인은 거의 알려진 게 없다고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인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양극성장애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증상이 변하잖아요. 조증과 우울증으로 이제 증상이 변하는데 이제 이 변하는 증상에 맞춰서 이제 다면적인 특징을 따라서 약물 치료가 이제 그 주기로 계속해서 바뀌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분이 우리가 조증과 우울증이 바뀌는 그 사이클이 아주 일정하지는 않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 효과가 뭐 있다라는 연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막 웃으면서 아이가 아니야 나 지금 되게 우울해 라고 표현했다고 그에게 우울증에 관련된 약을 뭐 처방을 하거나 또 아이가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좋아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약물을 처방을 하고 치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약물 치료를 지금은 이제 중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양극성 장애를 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보통 양극성 장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ADHD나 뭐 품행 장애나 이제 기본적인 주요 불안 장애를 계속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동반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고려해서 이제 사용되는 약물 치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약물이 효과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서 사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병행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교육 전문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러한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제 필요한 뭐 사회성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중재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또 그렇게 되면 꼭 저에게도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교사가 양극성 장애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번 주차는 이제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조증인가요? 조금 제가 목소리 톤도 좀 올라가고 말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제가 또 너무 천천히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약간 의미 전달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톤이 업된 것도 있는데, 혹시 이게 더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제가 조절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양극성 장애 아동들이 이제 조증일 때 이제 매우 수다스럽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이가 조증일 경우에 하는 질문에는 아주 간결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해서 말을 끊어 주어야지만 아동이 이해할 수가 있고 이제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극성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계속해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뭐 의사소통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절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조절 능력을 이제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제 그 아동들에게 자기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우울하고 이럴 때도 그 아동에게 긍정적인 면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제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통제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펼쳐지는 우울과 또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과대한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커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얘가 우울하고 난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여기가 힘들지 그 다음은 뭐 힘들지가 않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생각에 대해서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고 또 아이가 우울증에 있을 때에도 이제 그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정하고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증일 때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말을 줄일 수 있게끔 내 표현을 간결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너 말이 많으니까 너무 말하지 마. 이렇게 뭐 아동에 대해 부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고 굉장히 너의 생각을 많이 표현하고 싶겠지만 우리 오늘은 한 가지로만 표현해보자. 이렇게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아이가 조절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먼저 시범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너와 대화를 해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 하나만. 뭐 이렇게 한번 따라 말해볼래? 뭐 같이 해볼까? 이러는 모델링과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이제 학교 생활에 반영할 수 있게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사회성 기술이나 모델링, 이제 피드백, 시연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행동 기술 훈련을 이제 아이들에게 시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회성 기술 훈련 계획인데요.
이제 이 내용과 교육활동 평가를 보면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이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학생에게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교정 행동을 가르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이 이제 문제 행동을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제 긍정적인 이제 그런 사회적 소셜 스킬을 논의를 하고 또 교사가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학생이 이제 그 습득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지, 기술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셜 스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할극을 사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계속 아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앞에 역할극을 해봤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과제로 제시를 해주게 되고 또 아동이 이제 그 습득된 이런 소셜 스킬을 이제 사용을 하고 난 후에 나타난 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상호작용적인 이제 피드백과 또 아동에 대한 격려, 이제 칭찬을 통해서 이제 아동이 이제 그 소셜 스킬을 또 다른 뭐 상호 관계 속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지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양극성 장애를 살펴보면서 앞서 했었던 우울장애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나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